자, 이제 간단하게 약물의 체내 이동 경로, 즉 흡수, 대사분포, 배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체는 약물을 변화시키고 투여된 약물의 일부만이 실제 적용 부위에 작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약물의 일부만이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약물의 효율, 즉 생체 이용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약물의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약물의 효율, 즉 생체 이용률 또는 약물의 혈중 농도 패턴의 임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회, 즉 1회 투여 시 나타나는 혈중 약물의 농도 패턴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은 이미 학습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Cmax와 Tmax의 의미도 앞에서 학습하셨으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요거 하나만 더 학습해 보도록 하죠. Cmax는 혈중 최고 농도인데요. 이 농도가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 헬프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이 반감기는 T2분의 1이라고 쓰고 일반적인 의미로는 약물 효과의 유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약물을 한 번만 복용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1일 3회, 물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물들이 요즘 대세긴 하지만 1일 3회, 3일에서 4일 정도 투여받죠. 자,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약물이 투여됐을 때 몸 안의 혈중 농도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렇게 반복 투여에 의해서는 혈중 약물 농도가 이런 패턴으로 변화가 됩니다. 즉, 처음에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증가폭이 완만해지고 이 안정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증가폭이 플랫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향정상태, steady state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계는 반복 투여에 의해서 몸에 흡수되는 약물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설되는 약물의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 안에서는 몸 안에 항상 일정한 약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한 상태를 이루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태를 향정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투여에 의해서 안정적인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이 상태가 바로 치료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뭔가 만성적인 질환을 케어할 때는 이렇게 향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죠. 이런 향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치료의 최적 구간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너무 약물 농도가 높아서 독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 향정 상태가 있으면 절대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구간 이하에서의 농도가 향정 상태가 유지돼서도 안 되겠죠. 따라서 톡식 레인지를 넘지도 않고 테라피틱 레인지에 들어온 상태에서 향정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과연 얼마의 용량을 투여해야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얼마의 투여 간격으로 용법이 설정되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약물의 용법과 용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요. 우리가 드린 질문, 혈중 약물 농도의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임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치료 효과, 최적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약물의 용량과 투여 간격, 즉 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약물의 혈중 농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약물의 치료 목적에 따라서 이 약물의 혈중 농도 패턴을 조금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그 치료 목적에 부합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농도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환자들이 약물을 누락시키지 않고 잘 복용해서 향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감기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약물의 제형을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따라서 환자의 수능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감기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장기적인 질환의 치료가 아닌 아주 단기적이고 빠른 치료 효과가 필요한 약물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진통제라든가 마취제 같은 것들은 훨씬 빨리 체내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흡수되도록 제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를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Cmax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외에도 생체 이용률, 아까 생체 이용률을 저희가 AUC라고 말씀을 드렸죠. AUC의 면적을 통해서 생체 이용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UC 자체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체내로 어떻게 흡수율을 높일까라는 고민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 즉 흡수율과 관련돼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약물이 뭔가 하면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 비스포네이트입니다. 자, 비스포네이트는 어떻게 개선했는지는 물론 제형의 변화겠지만 실제 그 개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약물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스포네이트 제제입니다. 경구용 비스포네이트 제제의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이 1 내지 6%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위, 장 내의 환경을 비워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위, GI 트랙에서 몸 안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침 식사 30분 이전 공복 시에 먹어주세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나 음료수 섭취 전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을 두고 복용하세요. 복용 후에는 30분 이상 직립을 유지하세요. 칼슘이나 기타 약물들은 따로 복용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복용법이 뒤따랐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게다가 골다공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부러지기 직전까지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고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자분들에게 글쎄 내가 골밀도는 낮다고 하는데 그게 심각한가? 라고 약물을 복용할 만큼 뭔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따라서 환자의 복용률, 순응도가 낮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치료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주사용 비스포네이트 제제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회사 자료에 따르자면 생체 이용률이 100%라네요.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1 내지 6%의 약물이 제형 변경을 통해서 이제 생체 이용률 100%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신약이 나오는 최근의 추세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